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US 히스토리라고 하는 강의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온 저는 송기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거의 뭐 한 15년 이상, 주로 10학년, 11, 12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AP 히스토리를 많이 가르쳤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요즘에는 8, 9학년, 7학년 막 중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US 히스토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 좀 미리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식의 문의를 많이 주고는 해요. 그래서 그런 요청들을 많이 받으면서 언젠가 나도 저학년들을 위한 어떤 수업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마침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지금 앞에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사진, 그림과 같은 이미지로 좀 쉽고 재미있게 저학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부하기 좋은 그런 US 히스토리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요. 짜자잔. 이 강의에는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딱 보시면 이거 뭔데? 이거 뭔데? 하면서 조금 알아보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뭐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 보아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저거 아니야? 라고 뭔가 짐작이 가지만 그러나 우리 어린 친구들은 처음일 거야. 대부분이 다. 그런데 처음이라고 하기에는 이런 이미지들은 US 히스토리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절대 몰라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을 1강, 자, 우리 콜럼버스 아저씨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20여 강이 이제 쭉 지나가면 이 각각의 시대 또는 뭐 토픽 이런 것들을 대표하는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 미국 역사 전체를 한번 쭉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이제 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콜럼버스부터 21강의 팍스 아메리카나까지 주요 인물과 사건으로 미국사를 한 방에 끝내보자.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가 21강인데 한 강이 한 30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배경에 있는 그림들 이거 뭔지 아나 모르나 한번 테스트를 스스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강의를 제가 이제 7, 8, 9학년에게 이제 강력하게 권장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짜잔, simple and easy. 자, 제가 막 아는 게 너무 많아. 나 아는 거 많고 애들한테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 그래서 막 100개의 공을 열심히 던져요. 근데 애들이 이거를 한 10개밖에 못 받아가지고 가. 너무 허무하잖아. 세상에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질 수가 있어? 이러느니 내가 그 시간에 천천히 50개만 던져서 애들이 대신에 20개, 30개를 받아간다면 그게 훨씬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구성하면서는요. 고학년 강의와는 달리 무엇을 더 넣어서 풍부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그 시간에 무엇을 더 빼서 단순하게 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단순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때부터 미국에서 공부를 한 친구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없어.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정말 이것만이라도 이것만은 정말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네가 나중에 9학년 이상, 10학년 이상 올라가서 고등학교에서 공부할 때 포기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만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짜잔. 자, 역사 공부는 이게 뭐 어느 나라 역사든지 간에 결국은 터미널로지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을 들여다보면 평소에 안 쓰던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리고 평소에 쓰던 단어들도 평소에 쓰는 것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하면 아이들이 책 읽는 걸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면 과목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포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그러지 말라고 아주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터미널로지스들 뭐 Emancipation Proclamation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맛보기를 해주자 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또 구상을 하기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짜잔. 미국의 역사이긴 하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져서 성장을 해서 오늘날과 같은 초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기까지는 이거는 전 세계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세계사 지식, 교양과 상식 이런 것들을 길러주기에도 아주 좋은 강의다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어떤 그 고민 끝에 많은 어떤 그 나름대로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담았지만 그 과정에서 제일 고민이 된 것은 이거예요. 유튜브. 자, 여러분들 유튜브 가서 한번 뭐 US 히스토리 쳐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칸 아카데미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 요즘 친구들은 대부분 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는 거에 익숙해진 세대들이잖아. 그래서 과연 이렇게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다 이렇게 힘주고 칠판에다가 뭐 1번 뭐 2번 뭐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강의를 이 친구들이 받아들이겠는가? 안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미지를 더 강조를 하기도 했고 나름대로 좀 이렇게 박진감 있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나는 유튜브와 경쟁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유튜브와는 또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 유튜브 강의는 강의도 사실 아니지만 유튜브 영상들은 그냥 음악 감상하듯이 이게 흘려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제 강의는 보고 나면 뭔가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남길 것인가 그 매 강의마다 배운 내용을 퀴즈를 통해서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퀴즈를 보시면 퀴즈도 아주 전략적으로 고안을 해가지고 자 처음에는 쉽게 빈칸 채우기부터 시작을 해요.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너무나 반복적으로 뻔하게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써보면서 스펠링 체크도 해보면서 그러면서 기억을 이제 오래 유지시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뭔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 얘들아 너희 독립혁명 때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이런 표어 있었지. 이거 무슨 뜻이니? 무슨 뜻인 것 같니? 분명히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설명을 해줬을 거야. 그렇지만 그걸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려서 스스로 자기의 말로 설명을 해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떤 그 사고력이 커진다고 저는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금 보여드리는 이 퀴즈는요. Declaration of Independence의 내용 일부를 가져온 거예요. 역시 빈칸 채우기이긴 하지만 이 미국 역사에서 되게 유명한 명문장들, 뭐 명연설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단지 히스토리 과목뿐만이 아니고 뭐 SAT 문제에서도 수도 없이 지문으로 제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너희들 이런 게 있다는 걸 좀 알아도 맛보기라도 좀 해봐. 이런 마음으로 여기다가 또 원문을 이제 담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퀴즈가 있다는 거야말로 유튜브 강의보다 제 강의가 뭐랄까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걸 남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 장점이 아닐까 자부를 하고요. 그래서 이 21강을 통해서 7, 8, 9학년들이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US 히스토리를 그 US 히스토리 단계에서 알아야 될 것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다 얻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사히 7, 8, 9학년을 마치고 나면 이제 뭐 고학년 가서 AP가 됐건 레귤러 히스토리가 됐건 이제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적어도 준비는 됐다고 본다. 이제 그때서부터 시작이기도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배경 지식은 있는 거니까 너무 힘들지 않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는 또 여러분을 가면 All About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시리즈가 있을 테니까 그 강의의 도움을 더 받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마스터 프랩에 수업 게시판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모르는 건 질문도 할 수 있고 또 꼭 수업 내용에 관한 거 아니라도 선생님한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 얼굴을 맨날 보면서 수업을 들을 텐데 그럴 때 자유롭게 좀 뭔가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좀 잘 활용을 해주시면 특히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좋을 것 같아. 왜냐? 성인들이야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가져다가 쓰는 거에 능숙하지만 어린 친구들은 안 그렇잖아요. 뭔가 좀 이렇게 라뽀가 형성이 된 관계에서 학습도 훨씬 더 잘 해낼 수 있는 것이 어린 친구들인 것 같아서 수업 게시판 활용도 꼭 잘 해주시면 더욱더 이 강의에 어떠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강 들을 준비 되셨나요? 자, 1강 콜럼버스부터 미국의 역사를 한번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쉽고 재미있게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자,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US 스토리.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될 그림이 이 앞에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콜럼버스라고 지금 써 있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유럽인으로서는 최초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해서 그곳을 탐험을 하고 그 뒤에 이제 많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로 들어가서 이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게끔 그 뭐랄까 첫 시작을 이제 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지금 여러분들을 응시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1451년생이래. 나이 한 40쯤 됐을 때, 그때 이제 아메리카로 떠나는 항해를 출발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아마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금 US 히스토리잖아. 근데 US 히스토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메리카 전체 이제 북쪽에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가 아는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출발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콜럼버스는 영국 사람 아니거든요. 스페인에서 원래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메리카로 갈 수 있었던 건 스페인 왕실이 후원을 해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알아야 되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그냥 넘어가신다면 굉장히 큰 잘못입니다. 왜냐? 콜럼버스가 1492년에 이 아메리카라고 하는 대륙을 유럽인들에게 이제 소개를 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아메리카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어. 유럽인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식민지로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 영국도 그 중에 하나로서 들어와서 북쪽에 자리를 잡았고 거기서부터 미국이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 콜럼버스의 그 업적을 빼놓고는 미국의 역사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콜럼버스가 이제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역사의 이름을 남겼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가는 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신대륙을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발견은 아니죠. 발견은 뭐 없었던 거를 찾는 게 발견인데 뭐 원래 있었던 대륙이잖아. 거기 사람도 살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유럽인들 중에서 이 신대륙의 존재를 대부분 모르고 있었을 때 여기에 들어가서 이 대륙의 존재를 알린 것이 이 사람이. 그래서 원래는 디스커버리라고 쓰면 안 되지만 흔히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따옴표를 넣어줬죠. 자, 그게 언제였어요? 1492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연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뭐 US 히스토리를 하든 아니면 월드 히스토리를 하든 뭐 어떤 역사를 공부하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연도를 하나만은 우리가 확실히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1492년이에요. 왜냐? 이 이후로 구대륙 유라시아 대륙하고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이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되고 교류를 시작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월드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엮여서 돌아가는 그 일이 이 콜럼버스 이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커다란 모험을 했다는 이 사람의 그 성격은 어땠겠어요? 굉장히 어떤 그 진취적이고 막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한번 모험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해내리라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야망의 소유자였었겠지, 그지? 자, 근데 사실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에 그 처음 간 사람은 아니에요. 유럽인들 중에요. 콜럼버스 이전에 거의 한 500년도 더 전에 있었어. 누구였냐 하면 바로 이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은 머리에 쓰고 있는 거 보면 바이킹족이에요. 바이킹 에릭의 아들 에릭선이야. 리프 에릭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 그린란드를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에 갔었대. 그리고 그 기록도 있고 사실인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갔다고 해서 그 뒤에 뭐가 달라졌느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한번 찍고 온 것뿐이야. 반면에 콜럼버스는 뭐라 그랬어요? 콜럼버스 이후에 양 대륙에서 어마어마한 서로 간의 교류를 이제 시작하게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우리가 콜럼버스는 다 알고 있지만 리프 에릭슨은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본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바이킹의 후예의 500년 뒤 콜럼버스가 이제 아메리카로 가게 되는데 자, 그 배경에는 그러면 어떠한 상황이 있었을까? 콜럼버스가 순전히 무슨 뭐 지적인 호기심으로 세계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게 궁금해서 아메리카에 갔느냐? 그게 아니에요. 콜럼버스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아주 꽉 찬 사람이었어.
요즘으로 치면 막 그 뭐 큰 기업가들 있잖아요. 막 재벌 회장님 같은 그런 삶을 꿈꾸는 사람이었어. 콜럼버스는. 자, 근데 그 시기 1400년대 유럽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뭐였을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 자, 트레이드입니다. 트레이드. 근데 이 트레이드가 주로 이제 물길로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편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바다. 자, 여기 이탈리아 반도의 이 주변에 있는 이 바다 우리가 메디터레니언 시라고 부르죠. 이 메디터레니언 시를 중심으로 하는 트레이드가 굉장히 번창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잘만 하면 진짜 막 대박을 터뜨리고 부자가 될 수가 있었어. 자, 근데 이 메디터레니언 트레이드는 주로 누가 이 여기를 꽉 잡고 있었을까? 이 상권을. 자, 이탈리아에 지금 여기 제노바죠. 그리고 여기 베네치아죠. 베니스죠. 요런 그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이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이탈리아 상인들이 최고였었어요. 콜럼버스도 그 중에 하나였었고. 그런데 자,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무역을 했었냐 하면 자,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기 지금 동쪽으로 가는 화살표 있죠. 이런 데로 들어가서 아시아의 물건을 사가지고 온 거야. spices 또는 silk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와서 유럽 사람들에게 곳곳에다가 팔면 엄청나게 비싸게 팔고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왜 힘들어질까요? 왜 힘들어졌냐면 자, 저 동쪽에서 무슬림들이 이슬람 세력이 점점 유럽으로 이렇게 손을 뻗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지역이 어디냐면 과거에 오토만 엠파이어가 최고로 확장이 됐을 때 그때의 영토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스트리아 빈 코앞까지 갔단 말이야, 수도. 이래서 이제 이슬람 세력이 여기를 꽉 잡고 기독교 상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옛날처럼 쉽지가 않게 됐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 물건이 딸리기도 하고 물류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점점 옛날만 수익이 못해졌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꾸 대안을 찾기 시작한 거야. 뭔가 다른 방법은 없을까? 아시아랑 무역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 제일 먼저 이제 이 대안 찾기에 나섰던 나라가 쭉 끝에 있는 저 아이베리안 페닌슐라의 제일 서쪽에 붙어 있는 포르투갈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왜냐? 포르투갈은 이 메디터레니언 트레이드에서 별로 재미를 못 봤어. 지역적으로 좀 많이 외진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갈이 이제 1400년대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했느냐? 자, 포르투갈에서는요, 다행히 그 아프리카랑은 가깝잖아. 그래서 아프리카 해안을 쭉 따라서 인도, 아시아 쪽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로 가지 않고 이리로 어떻게 돌아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를 이제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 포르투갈에서 그 당시에 왕자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 왕자님이 지금 여기 있어요. 이 사람이 헨리 왕자야, 헨리 왕자. 이 왕자가 좋다. 이 포르투갈의 이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우리의 사업, 이거 신항로를 개척해서 무역을 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항로 개척 사업을 이 사람이 아주 진두지휘를 했었던 왕은 아니지만 왕보다도 더 유명하고 더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이 헨리 더 내비게이터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배 만드는 기술이 아주 뛰어나지 못했고 그리고 이렇게 항해술도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으면 내가 동서남북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원하는 지점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동력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씩 그 과제를 해결을 해가면서 자, 포르투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나가본 거야. 먼 바다는 한 번에는 못 나가고 해안가를 따라서 해안선이 이렇게 보이면 그래도 정 힘들면 해안가에 정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 조금씩 탐험을 하다가 그러다가 자 여기에 지금 아프리카 최고 남쪽 지역 여기에 이제 도달을 한 게 1488년이었다. 그래서 그때 여기가 아프리카의 제일 남쪽이다라는 걸 이제 확신을 하고 거기를 이름을 뭐라고 붙였게요? Cape of Good Hope이라고 해서 Hope, 희망이죠, 희망. 어떤 희망이야? 우리가 이제 곧 어디? 원래 목적지였던 인디아, 아시아 여기로 도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진과 그림으로 만나는 US 스토리. 자,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자, 앞에 오늘은 보니까 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뭐예요?
어떤 문서의 제일 앞부분이 하나 지금 보이죠. 그리고 이 문서의 제일 처음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in Congress 그다음에 옆에 날짜가 있어요. July 4th라고 되어 있어요. 7월 4일. July 4th는 미국의 광복절, Independence Day죠. 미국이 그 독립 기념일을 7월 4일로 지정을 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게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문서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 문서의 이름은 뭐겠어요?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그 유명한 미국의 독립선언서입니다. 자,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것이 1776년이에요. 1776년. 자, 우리가 그동안 연도가, 중요한 연도가 앞에 몇 개 나왔었는데,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탐험한 거 1492년. 그 다음에 1500년대는 스페인의 시대. 그리고 이제 1600년대 들어와서 영국 식민지가 최초로 건설이 돼서 살아남는 데 성공을 한 제임스타운인데, 그게 1607년. 자, 그 뒤에 이제 13 컬러니스들이 하나씩 둘씩 만들어졌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같은 영국계 식민지라고 해서 조금 이제 좀 단결의식 같은 것도 좀 생겨봤고, 프렌치 앤 인디언 월스 덕분에. 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오늘의 바로 이 문서가 보여주는 그런 시대인 거죠. 자, 프렌치 앤 인디언 워가 끝났어요. 영국이 이겼어요. 이겼으니까 너무 잘 된 거잖아. 우리 영토도 엄청나게 확보를 했단 말이야. 에팔레치아 산맥부터 미시시피 강까지의 영토가 거기가 과거에는 프랑스 식민지였었는데 전쟁에서 이기면서 영국 땅으로 호박이 넝쿨채 굴러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쟁을 무려 7년이나 했어. 7 years war라 그랬잖아. 그래서 7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이긴 건 너무너무 다행인데 이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힘이 드는 거야. 왜냐, 7년이나 전쟁을 하느라 얼마나 많은 물자와 많은 인명의 피해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조용히 살자, 좀 잠잠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반면에 이 식민지 사람들은 어땠냐 하면 와, 우리한테 이만큼 지금 새로 땅이 생겼는데 여기 빨리 들어가서 개척해야지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지. 자, 근데 여기 개척하려고 들어가면 여기 누가 있어요?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이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네이티브 아메리칸스들을 하고 충돌이 생기는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막으면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된 거지. 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 입장에서는 아메리카 내에서 이제 더 이상 뭐 북아메리카에서는 겨룰 상대가 없어요. 프랑스를 몰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 13 컬러니스트들한테 나름대로 좀 이렇게 자유를 많이 줬었어요. 너네 그냥 알아서 살아남고 뭐 크게 말썽 부리지 말고 적당히 우리 말 들어. 그러면 내비둘게. 이런 정도로 식민지를 이렇게 관리를 했었는데 이제 프렌치 앤 인디언 워 끝나고 나서는 꺼릴 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세금도 좀 더 따박따박 걷어야겠고 그 다음에 법도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겠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식민지를 좀 강하게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 무슨 뭐 Sugar Act, 뭐 Tea Act, 뭐 Townshend Act 막 이런 법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이 본국 정부의 이 자세에 대해서 식민지인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한 거죠. 그동안 자유롭게 살았었단 말이야. 왜 새삼스럽게? 본국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왜 우리의 앞길을 자꾸 막으려고 들지? 왜 우리한테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지? 이런 식의 이 프로테스트가 또 보이콧가 그 다음에 뭐 페티션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이어져요. 그래서 이 French and Indian Wars, Wars가 아니지. French and Indian War 끝난 거 1763년이었거든요. 그 파리에서 피스 트리티를 맺었죠. 그 뒤에 한 20년 만에 정확히 20년 뒤면 몇 년이야? 1700? 이제는 83년이지. 83년에 또 한 번의 피스 트레이티가 파리에서 맺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가 독립을 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거든. 공식적으로 그때 인정을 받거든. 그래서 그 20년간은 계속해서 이런 사건 사고들의 연속이었어. 새로운 법을 만들어 식민지 감독을 더 강하게 해. 그러면 식민지 사람들 막 반발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좋다. 그럼 이건 양보하는데 대신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새로운 텍세이션이 들어와. 그러면 식민지 사람들 또 반발해.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약 10수년간 이제 계속이 되다가 결국 그게 독립전쟁으로 확
불꽃이 타오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그 수많은 각종 regulations, taxations, 뭐 그에 대한 어떤 protest 이런 거를 일일이 다 지금 우리가 뭐 지금 봐도 다 까먹어. 그러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법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뭘까요? 그 유명한? 예, 뭐예요? 항구 도시 보스턴에서 벌어졌었던 티파티라고 하는 사건이죠. 티파티. 티파티를 모여서 차 마시는 게 티파티 아니야? 왜 보스턴에 이 사건을 티파티라고 하지? 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 영국의 그 티 트레이드를 전담하고 있었던 브리티시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라고 있었거든. 그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가 경영을 잘못했는지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이게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 그래서 이 회사가 쓰러지면 마치 오늘날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삼성이나 현대가 망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단지 한 기업이 망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 나라가 휘청이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나라에서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이 회사의 창고에 지금 멀쩡한 좋은 차들이 찻잎들이 막 다 쌓여 있는데 이걸 제대로 어디가 팔기만 해도 당장 이 위기를 극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만만한 게 누구예요? 식민지인 거지. 그래서 식민지 사람들한테는 T라는 T는 무조건 다 브리티시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에서만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강제를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특히나 이 티 트레이더스, 식민지에도 티 트레이더스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고요. 또 여기에 이제 부응하는 어떤 그 anti British sentiment가 강했었던 이런 그 뉴잉글랜드 사람들, 특히 보스턴이 뉴잉글랜드의 중심인데 이쪽 지역 사람들이 음모를 꾸민 거야. 어떤 음모를 꾸몄어요? 자,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이 배가 바로 브리티시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 배예요. 그 배가 보스턴 항구에 정박을 하고 있었어. 배 안에는 이제 차 상품이 확 막 많이 실려 있었겠지. 그리로 몰래 숨어 들어간 거야. 보스턴에 이 세뮤얼 애덤스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했었던 Sons of Liberty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 비밀 결사 조직. 독립군이죠, 독립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면 이렇게 인디언, 네이티브 아메리칸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있잖아. 이 사람들이 바로 그 Sons of Liberty members들이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위장을 한 거죠. 약간 위장을 하고 이제 이 원주민 분장을 하고 이 배에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여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박스에 있는 찻잎들을 다 그냥 바다로 내 던지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보스턴 앞바다, 그 항구 그 앞바다의 그 바닷물이 뭐 일종의 티팟이 된 거죠. 거대한 티팟이 되어서 여기에 이제 찻잎을 막 쏟아놓고 한판 파티를 벌였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가리켜서 보스턴 티파티라고 하죠. 왜 흔히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영국은 굉장히 그 홍차 문화가 발달했는데 미국 사람들은 커피 마시잖아요. 이 영국계 식민지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티 되게 좋아했었어, 블랙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블랙티 문화가 사라지고 커피를 마시게 된 것이 뭐 때문이다? 보스턴 티파티 때문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래서 이 티파티 사건 때문에 보스턴은 이제 완전 찍혔죠. 그래서 이 사건이 여러분들이 아마 그 미국의 독립혁명에 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 가장 그 높은 확률로 알고 있을 법한 그런 사건인데 사실 이것만은 아니었었어요. 이거 말고도 뭐 직접적인 어떤 그 폭력적인 어떤 유혈 사태, 충돌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이것도 보스턴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여기 지금 제가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을 보스턴 마사커라고 해요. 마사커.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이 사진. 이 사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미국 중심적으로 표현이 돼가지고 일방적으로 영국 군인들이 미국 시민들을 보스턴 시민들을 학살하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상 뭐 그런 정도 마사커라고 부를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은 아니었고 한 대여섯 명 정도의 시민들이 죽었어요. 뭐 그것만 해도 큰일이긴 하지. 근데 어쨌든 이 사건을 당시 사람들, 특히 보스턴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나를 보여주는 게 보스턴 마사커라고 하는 이름.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US 히스토리. 오늘 5번째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디클레이션 봤잖아요. 그러니까 독립 선언했어. 그리고 독립전쟁에서 이겼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전개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보시는 이 그림 있죠. 이 그림 아마 많이들 보셔서 눈에 익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그림이 이제 어떤 그림이냐면, constitution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constitution. constitution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승리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야. 이제 우리가 독립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나라를 세워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라를 세운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거는 그 나라의 정부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라의 정부가 어떤 아이디올로지를 가지고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의논을 한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Constitutional Convention, 요게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자, 근데 이 Constitutional Convention이 열린 게요. 자, 저번에 우리가 전쟁 끝난 게 83년이라 그랬죠. 1783년. 근데 그 뒤에 한 5년 정도, 5년 정확히는 4년이네. 그죠? 1787년이니까. 그때쯤 뒤의 일이었어요. 왜냐? 자, 그때까지 이 새로 생겨난 이 나라는 정부가 없진 않았어. 있긴 있었어. 그런데 이 정부라는 것이, 그러니까 스테이트 거버먼트가 대부분의 일들을 다 하고 내셔널 거버먼트는 거의 하는 일이 없었어. 그래서 그 시기에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는 사실상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기보다 일종의 컨페더레이션이었었지. 예, 그러니까 하나로 확 뭉쳐진 게 아니라 그냥 13개가 각자 따로 노는 거야. 각자 따로 노는데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또다시 전쟁을 치른다든가, 뭐 아니면 또 외교적으로 뭐 어떤 그 외교 조약을 맺는다든가, 이렇게 이 전체를 정말로 대표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을 때만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정부, 그런 형태의 나라로 되게 느슨하게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컨페더레이션이죠. 그래서 그 컨페더레이션의 시기가 거진 한 7, 8년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도 나름대로의 뭐 컨스티튜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있었는데 그게 The Articles of Confederation이에요. 그래서 이 Articles of Confederation에 대해서는 요 밑에를 한번 읽어보면 이들이 어떠한 나라를 지향했구나라는 걸 바로 이해할 수가 있어.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Each state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여기다 빨간 동그라미 한번 해볼게요. Each state retains its sovereignty, freedom, and independence, and every power, jurisdiction, and right which is not by this confederation expressly delegated to the United States in Congress assembled. 그러니까 이 뒤에 내용 which is not by 이거를 빼면 앞에는 전부 다 뭐예요? 모든 그 주의 주권은 진짜 꼭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서 그 델리게이츠들이 합의하에 정해야 되는 그런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전쟁이라든가 뭐 이렇게 외교 조약이라든가 이런 거 빼면 나머지는 다 스테이트 거버먼트가 알아서 하는 거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한동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움직였었던 그런 원칙이었었어요. 자, 근데 이 원칙대로 나라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게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해.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터졌었냐 하면 86년에 매사추세츠의 스프링필드라는 동네에서 농부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농부들이 왜 반란을 일으켰냐 하면 이 새로 생긴 나라, 이 새로 생긴 정부, 그 주정부가 이 스프링필드는 매사추세츠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사추세츠 주 정부지. 그러니까 주 정부가 이 내셔널 거버먼트는 별로 하는 일이 없으니까 주 정부가 모든 걸 다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주 정부에서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서 농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주 정부를 상대로 저항을 한 거야. 너무 웃기지 않아요? 식민지가 영국 정부한테 반발했었던 이유가 뭐야? 영국 정부가 우리한테 너무 많은 세금을 우리의 동의도 없이 거둔다. 이것 때문에 이제 저항을 한 것이 독립전쟁으로 이어진 건데 똑같은 일이 새로 생긴 매사추세츠 주 정부에 의해서 이제 벌어지니까
이 당시에 뭐 독립 전쟁 끝나지도 얼마 안 됐잖아. 거기에 참여했었던 군인들도 많았을 거 아니야. 병사들. 그 중에 데니얼 셰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었거든. 그 사람이 이 농민들에게 일종의 리더로 추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치러서 이 나라를 만들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매사추세츠 주 내에서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란을 쉐이스 리벨리언이라고 해요. 근데 자, 86년에 시작해서 7년까지 끌었어. 꽤 오래 갔단 얘기지. 그러니까 주 정부 군대가 결국 진압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게 엄청난 세력을 한때 떨쳤다는 거지. 굉장히 큰 뭐랄까 위협이 되고 사람들에게 많은 충격을 던져준 사건이었다는 얘기지. 왜냐? 야, 이거 정부가 너무 약하니까 그냥 주 정부에만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하고 중앙 정부는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뭐 군대도 없었고 세금도 못 거두고 뭐 이렇게 주정부의 문제를 이렇게 조율을 하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야, 이거 이래가지고는 다행히 이 리벨리언이 진압이 됐다고는 해도 앞으로 계속 말썽이 끊이지 않겠다. 안 되겠다. 우리 이 컨페더레이션 갖고는 부족하다. 좀 더 강력한 페더럴 거버먼트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늘어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쉐이스 리벨리온을 계기로 깨달음을 얻어서 우리 모여서 이 문제 다 같이 한번 회의를 해봅시다. 라고 모인 것이 어디였냐? 필라델피아였어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에서 모였기 때문에 이걸 필라델피아 컨벤션이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여기서 모여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뉴 컨스티튜션을 만든 거야. 근데 이 뉴 컨스티튜션의 내용이 a powerful, efficient central government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이 컨벤션을 constitutional convention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거예요. 필라델피아 컨벤션, constitutional convention. 사실은 처음에 그 델리게이츠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할 때는 그냥 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조금 업그레이드를 하자, 조금 보완을 하자, 뭐 이 정도였었는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진 거야. 점점 커져서 완전히 다른, 이전에 컨페더레이션 수준이 아닌 강력한 하나로 연합된 그런 국가를 목표로 하는 그런 컨스티튜션이 떡하니 나와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통과가 된 오리지널 드래프트가 지금 앞에 이제 보이죠? The Constitution하고 보이는데 뭐 내용이 보시다시피 처음에 아주 짧아요. 처음에 인트로덕션은 We,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establish justice, ensure domestic tranquility, provide for a common defense, promote the general welfare, and secure the blessings of liberty to ourselves and our posterity. 여기까지가 이제 다 목적이야. 이거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대충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Do ordain and establish this constitution. 되게 짧죠? 인트로덕션이 뭐 그렇게 블라블라 길지 않아요. 왜냐?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이제 철학적으로 뭐 이념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Declaration of Independence에 다 담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되풀이할 필요 없고 컨스티튜션은 뭐야? 우리가 어떤 정부를 만들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 정부에 대해서 아주 실질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면 된다라고 본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아티클 넘버 1이라고 있죠. 아티클 전부 7개가 있어요. 그 7개의 아티클에서 뭐 첫 번째 아티클에서는 자 넘어가 볼까? 첫 번째 아티클에서는 우리가 현대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다 기본적으로 따르는 원칙이 있잖아. 뭐예요?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몇 개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republic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republic이라고 하는 거는 public들이 세운 나라야. public들을 그냥 보통의 사람들, 국민들을 위한 그런 나라야. 그러니까 예전에 킹덤, 엠파이어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야. 킹덤의 주인은 누구야? 킹이야. 엠파이어의 주인은 엠퍼러라고. 그런 어떤 그 소버리니티를 한 사람이 가지고 있잖아요. 모나키라고 하죠, 우리가 그런 거를. 근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고 우리는 대다수의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한 게 이 당시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미국의 역사. 오늘 벌써 12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대표 이미지는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고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The Statue of Liberty. 예. 자, 이 자유의 여신상 뭐 당연히 미국에 있는데 정확히 미국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죠. 수도는 워싱턴 DC지만 사실 그보다 더 오래되고 더 번화하고 더 전통 있는 뉴욕시티. 자, 뉴욕에 있어요. 근데 그 뉴욕이라고 하는 데에서도 가장 중심지에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여러분? 맨하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맨하탄 앞바다에 있어요. 자, 맨하탄이 어딘지 한번 우리 구경을 가보도록 합시다. 자, 미국 보이시죠? 지금 지도에서. 자, 이 지도에서 자, 이제 쭉 확대를 해보면요. 미국의 동북부에 지금 뉴욕을 우리가 찾아서 가고 있어요. 뉴욕을 쭉 확대를 하면 이거 좀 내려왔네. 예. 자, 여기 보이세요? 계속 확대를 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맨하탄이라고 써 있죠. 요게 이제 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어떤 페니슐라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요 그 맨하탄을 중심으로 한 요 주변 지역이 오늘날의 지금 뉴욕시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맨하탄 앞바다에 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지금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횃불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섬의 이름을 우리가 리버티 아일랜드라고 자유의 섬이라고 이제 붙여놓은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가 지금 리버티 아일랜드인데, 근데 요 바로 앞에는 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 섬의 이름은 여기 지금 나오나요? 이제 예, 앨리스 아일랜드라고 나오죠. 앨리스 아일랜드. 자, 여기가 앨리스 아일랜드, 여기가 리버티 아일랜드 두 개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앨리스 아일랜드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미국에 이제 그 이민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입국하기에 앞서서 대기하면서 심사를 받는 곳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뭐 서류와 뭐 얼굴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고 문제 없으면 이민 받아주는 거고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 거기서 추방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곳이 앨리스 아일랜드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그 미국 이민자들 물론 동부로 가는 사람들, 서부로 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남쪽 국경으로 들어가는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유럽에서 건너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배를 타고 왔으니까 이쪽으로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앨리스 아일랜드를 도착을 하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자유의 여신상이었겠지. 그래서 이 자유의 여신상이야말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상징이자 이제 이 이민자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어떤 그 미래를 보여주는 어떤 그런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은 그런 이미지였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바라봤을 이 자유의 여신 모습을 한번 구경을 좀 해볼까요? 지금은 저 머리 꼭대기밖에 안 보이는데 쩍쩍쩍쩍쩍쩍 좀 더 확대를 하면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앞모습을 구경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이세요? 조금 더 확대. 보이세요? 자, 지금 우리한테는 이게 겉모양만 보이지만 사실은 속은 비어 있어요. 속은 비어 있어서 속에서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올라가가지고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왕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왕관 사이로 바깥을 조망을 할 수도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 이 자유의 여신상을 이제 바라보면서 미국에 이제 들어왔을, 그리고 내가 순조롭게 받아들여질까? 혹시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막 조마조마하고 있었을 법한 그런 이 이민자들, 대기하고 지금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줄 서 있으니까 이제 뭐 얼마 안 있어서 심사를 받을 것 같긴 한데, 뭐 어떤 경우에는 심사가 늦어지면 막 이렇게 오래 며칠씩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왕왕 벌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직 섬에 내리지도 못하고 배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사진을 찍은 것이 남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트랜스컨티넨탈 레일로드 할 때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 아시아에서 사람들이 이제 서부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요, 그러니까 1850년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그 이전까지는 미국이라는 나라에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대부분 다
유럽에서 오는 사람들이었고 유럽 중에서도 주로 뭐 미국의 조상인 영국, 아니면 뭐 주변인 프랑스나 독일 이런 소위 말하는 Western European Nations에서 많이 들어왔었어. 그래서 야, 그 중에서도 뭐 잉글랜드계네, 스코틀랜드계네, 아일랜드계네 이런 것 가지고도 말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1850년 이후 19세기 후반이 되면 이제 영국, 프랑스, 독일 정도가 아니라 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서부는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동부에서도 유럽에 그전에는 딱히 많이 안 들어왔었는데 이제 막 뭐 이탈리아라든가 아니면 저 동유럽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막 들어오는 이민자들이 19세기 후반부터 이제 엄청나게 밀려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들어온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살기도 했었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이 장면은 그 이탈리아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구역, 리틀 이탈리라고 지금도 그 뉴욕 맨하탄 여러분들 만약에 여행 가면은 뭐 차이나타운 둘러보고 뭐 소호 둘러보고 뭐 이탈리아 거리 둘러보고 이런 게 코스처럼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가난한 이민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서로 돕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모여 사느라고 형성됐던 이탈리아 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진은 이게 실제 사진이에요. 실제 사진인데 이 당시에 찍었을 때는 흑백 사진이었어. 근데 최근 기술로 이제 조금 더 생생하게 이제 색깔을 입힌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마치 요즘에 이제 서울에 보면은 저기 막 대림동에 가면 중국인 거리 있고 막 중국 식당 많고 막 이런 것처럼 이제 뉴욕도 이렇게 점점점 더 번화한 다국적 도시 또 이민자들의 숫자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지금 1900년에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 이렇게, 야, 여러분들 지금 뭐 요즘엔 좋은 세상이라 뭐,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닐 수가 있지만 여전히 지금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라서 그게 가능한 거지 대부분의 아직 발전되지 못한 그런 나라들은 이렇게 외국 여행을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 여행은 물론이고 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거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온 인생을 건 모험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지 않으면 오겠어? 안 올 거 아니야. 적어도 지금보다 나의 삶이 훨씬 나아질 것이다. 내가 훨씬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가 있으니까 인생을 걸고 모험을 하는 거잖아. 이 당시에 이제 미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이전에 미국에 들어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미국에 가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꿈과 희망. 그거를 American Dream이라고 하죠. American Dream. 그래서 이 American Dream이라는 거는 물론 뭐 경제적인 게 가장 크겠지. 가장 클 테지만 정치적인 동기도 있을 수 있어. 뭐 내가 사는 나라는 나의 고향은 지금 막 전쟁터야. 아니면 막 독재 정치가 막 행해지고 있어.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뭐 내전이 일어났어. 막 이런 상황에서 이런 그 전쟁을 피해서 평화를 찾아서 아니면 독재를 피해서 민주주의를 찾아서 아니면 지금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걸 좀 어떻게든 더 낫게 내 인생을 한번 개척해보고자. 나는 고생을 한 망정 내 자식들에게는 뭐 좋은 교육과 좋은 미래를 제시해주고자.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는 게 이민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아메리칸 드림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경제적으로도 잘 살거니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가면 내가 노력을 하면 그 노력에 대한 보상 많은 기회 이런 거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 세계에 이제 퍼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Land of Opportunity 기회의 땅, American Dream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왜 그랬을까? 미국이 고도 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 미국의 그 고도 성장 19세기 후반에 산업 발전이 아주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산업 발전. 자, 그 산업이 발전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노동력이 계속해서 필요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외국으로부터 이민자들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미국도 경기가 좋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그럴 때는 이민의 그 문을 활짝 열어요. 근데 그렇다가 조금 경기가 위축이 되고 뭔가 산업이 퇴보를 하고 막 이런 시기가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그런 시기에는 이민을 되도록이면 안 받으려고 해요. 근데 안녕하세요.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US 스토리. 오늘 15번째 시간은 조금 우울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울한 얼굴의 이 엄마의 모습 지금 보이시죠? 자, 이 사진이야말로 이제 미국의 Great Depression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엄마와 그다음에 이 엄마 옆에서 이제 고개를 푹 수그리고 어깨에 고개를 파묻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 이게 이제 미국의 1930년대의 모습이다. Great Depression을 상징하는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20년대부터 거슬러서 그 배경부터 한번 추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0년대. 20년대를 여러분들 이제 US 히스토리 텍스트북 같은 데 보면은 보통 The Roaring Twenties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roaring, 뭔가 되게 막 뿜뿜 한다는 얘기죠. 그죠? 자, 20년대는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I Want You 포스터로 대표됐었던 월드워 1. 이게 언제 끝났어요? 그 트레이티 오브 베르사유 요게 1919년에 딱 사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때 끝난 거야. 그러니까 1920년대는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사람들이 좀 이제 한숨 돌리고 유럽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제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우리는 이제 다시 살아남았으니까 이제 다시 재건을 해야 돼.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은 전쟁을 뭐 치르긴 했지만 그러나 그게 자기 땅에서 벌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땅, 유럽 지역에서 주로 일어났었던 싸움이기 때문에 미국이 뭐 군인도 파병을 하고 물자도 많이 지원을 하고 하긴 했지만 실제로 별로 피해를 입은 게 없어. 오히려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미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을 했지. 어떻게 보면. 생산 설비가 막 늘어났잖아. 왜냐? 군수물자를 급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군수물자 만들기만 하면 유럽에서 팍팍 다 싸우면서 그냥 버리고 그러면 더 만들고 이러니까 생산력이 좋아진 거야, 미국은. 그래서 미국은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요, 경제가 오히려 성장을 해요. 그리고 이런 어떤 소비 사회로서의 어떤 사람들의 소비 수준, 이런 것도 이제 확 올라가. 스탠다드 오브 리빙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20년대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 사진들을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 이게 23년에 등장한 그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죠. 포드. 그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내놓은 모델이야. 근데 이 이름이 T 모델이래. 이 자동차가. 요즘에도 뭐 테슬라에서 뭐 무슨 모델 Y, 뭐 모델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내는 게 이게 전통이 있나 싶기도 해요. 근데 이 T 모델이 왜 그렇게 미국 자동차 역사에서 유명하냐, 획기적이냐 하면 이 전까지는 자동차라고 하는 게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공들여서 만드는 일종의 마스터피스야. 그러니까 이 자동차라는 거가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못했어. 그리고 정말 고급진 럭셔리 아이템이었었기 때문에 아무나 이렇게 차를 몰고 차를 소유하고 이럴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 T 모델은요. 자, 여러분들 그 웬만한 공장에는 이런 거 다 있는데 컨베이어 벨트라고 알아요? 봤어요? 뭔가 어떤 그 커다란 벨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 벨트가 슬슬슬슬 돌아가면 사람들은 거기 자기 자리에 딱딱 붙어가지고 자기 할 일만 하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물건을 집어넣기만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포장하기만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불량품 검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컨베이어 벨트가 일정한 속도로 이렇게 흘러가면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 할 일만 단순하게 딱딱딱딱 하죠. 그 시스템, 그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전격적으로 자동차 제작에 도입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T 모델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30분이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30분 만에 한 대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엄청난 생산력인 거야. 그러면 결국 뭐겠어? 생산 대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효율적으로 생산을 할 수 있게 되면 가격이 떨어지겠지.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어마어마한 부자가 아니어도 집에 차 한 대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 T 모델이 상징하는 것은 20년대에 미국의 중산층들이 이제 가정마다, 집마다 차 한 대씩, 자동차 한 대씩을 굴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스탠다드 오브 리빙이 올라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통 사람들의 즐길 거리 중에 아무래도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요즘도 영화 보는 거죠. 극장 가서.
극장 가서 영화 보는데 돈 많이 안 들잖아. 그렇지만 제일 만만하고 또 제일 또 그 시간을 뭔가 알차게 놀 수 있는 그런 거리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 산업이라는 게 또 이제 여러분들 그 영화를 발명한 사람으로는 우리가 프랑스의 그 르미에르 형제를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최초로 그 영상을 그 대중들에게 그 선보인 것이 활동 영상을 활동 사진이라고 했지 옛날에는 그걸 선보인 것이 1895년이거든요. 그 95년 이후에 그 뭐 워낙 이제 그 잠재력이 많은 그런 산업이었기 때문에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가지고요. 1920년대가 되면 여러분들 그 할리우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지역 있죠? 그 지역이 미국의 영화 산업의 메카, 센터로 이제 자리를 잡게 돼요. 왜 할리우드가 영화 산업의 그 중심지가 됐냐 하면 할리우드가 여기가 좀 건조한 지역이잖아. 비가 안 와. 햇볕이 쨍쨍 내리쬐. 그러니까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뭐 온갖 조명을 다 동원을 해서 영화를 찍지만요. 옛날에는 햇빛에 많이 의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햇빛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진도 찍을 수가 없고 영상은 더더욱이나 찍을 수가 없는 시대였는데 할리우드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햇빛 짱짱하고 또 도시도 있고 뭐 자연도 있고 이래서 사진을 찍기가 야외 그 촬영을 하기가 되게 좋았던 거야. 그래서 할리우드가 그 영화 산업의 중심지가 된 건데 그 와중에 또 이제는 이 처음에 영화는 소리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영상만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소리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장치가 개발이 된 것도 20년대 중반. 그래서 이 소리, 이 토키라고 하는데 이 소리 들어간 영화가 나오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약간 극장 같은 느낌이야. 우리가 영화를 보러, 요즘에도 우리가 영화관에 간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극장에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원래는 무대가 있는 공연을 하기 위한 극장이었는데 거기에서 그냥 이렇게 배경에 이제 뭐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영상을 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영화관이 되는 거지. 근데 그 당시에 영상은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소리는 극장에서 거기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나레이터, 우리가 변사라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 영화의 줄거리와 주인공들의 대사와 이런 거를 뭐 이수일은 뭐 심순애를 사랑했던 것이었다 막 이런 거를 막 하기도 하고 또 중간중간 이제 막 효과, 음악 이런 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옆에 악단이 쫙 자리를 하고 앉아 있어서 자 슬픈 음악 연주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슬픈 음악을 막 연주를 하고 막 저쪽에서 막 자동차 사고가 났어. 그러면 사고 소리 재현해 주세요. 그러면 펑 하고 뭐 누가 막 뭘 깨트리기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영화 관람을 하던 시대였어. 20년대까지는. 근데 이 소리를 이제 입힐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오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오늘날 우리가 영화관에서 이제 영화를 보는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상황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 영화 그 소리를 입혔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이기 때문에 기획이 뭘로 됐어? 재즈 싱어, 재즈 싱어를 내세워서 소리가 재즈 노래가 이제 영화에서 나온다 이런 거를 이제 마케팅적으로 이제 강조를 했었던 그런 작품이 27년에 등장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모두가 사랑하는 디즈니의 미키 마우스. 그 미키 마우스가 28년에 이때 그 토끼를 달아가지고 소리를 내면서 막 휘파람을 불면서 막 이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를요. 그 아까 제가 Roaring Twenties,라고 말씀드렸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요, The Jazz Age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아까 그 재즈 싱어 영화도 보셨지만 그 재즈라고 하는 음악이 뭐랄까 전성기라고 해야 될까? 뭐 그 뒤에도 계속 전성기이긴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어떤 그 뭐랄까 대중음악으로서 아주 그 재즈가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많이 막 여기저기 가도 다 들을 수 있고 막 그런 시대가 됐던 게 20년대야. 그리고 자, 그 재즈는 사실 이거는 누가 만든 음악이야? 미국의 대중음악이지만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흑인들의 음악이었지. 아프리카에서 건너간 이 흑인들이 이 정말 DNA에 저장하고 있었던 그 리듬과 그 블루지한 그 느낌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국적인 상황에 뭐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 서양의 오케스트라 악기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댄스 클럽의 이런 그 악단의 뭐 오거니제이션이나 이런 것들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재즈야. 그래서 그 재즈 뮤지션 중에 정말 전설처럼